앞 시간에서는 계속 도로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 그만큼 진짜 도로는 정말 중요해요. 지금 제가 도로 폭 가지고 말씀을 계속 드렸는데 그거 이외에 또 혹시 도로에 대해서 만약에 뭘 봐야 되냐 그러면은 도로의 레벨이 도로가 어디가 높고 어디가 낮냐. 그 도로가 뭐 가령 이면이 접해 있는데 내 그 위쪽에 있는 도로는 내 땅보다 높고 밑에 있는 도로는 내 땅보다 낮다. 뭐 그런 어떤 도로의 레벨 같은 것도 일단 중요하게 보셔야 되는 건데 그런 것들보다도 일단은 내 대지 면적에 직접적인 연관이 되는 게 도로의 소요폭이기 때문에 도로에 대해서는 사실 계속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려도 아깝지 않을 만큼 중요한 거기 때문에 도로는 정말 땅 볼 때 제일 중요한 게 도로다라고 그렇게 알고 계시면 되고 아까 전에 잠깐 쉬는 시간에 이제 물어보신 게 내 땅 안에 도시계획도로가 지나갔었을 때 그거는 어떻게 하냐 그랬는데 그거는 도시계획도로 선이 그어진다는 거는 이제 시에서 여기를 도로로 만들겠다라는 거기 때문에 그 땅을 매입을 하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만약에 나는 죽어도 이거는 못 팔겠다. 근데 결국에는 시에서 정하는 방향에 따라서 갈 수밖에 없는데 용인에서 예전에 그런 사례는 있었어요. 지속적으로 계속 항의를 해가지고 도시계획도로가 원래 아까 전에 보신 것처럼 도시계획도로는 반듯하게 나요. 웬만하면은. 근데 이 사람이 너무 막 뭐라고 하니까 이 도시계획도로 선이 이렇게 삐딱하게 이렇게 간 경우를 본 적은 있어요. 네. 그러니까 어느 정도 이게 그 요즘에는 지자체나 시, 구청 그런 데서 정하는 사항들이 사실 너무 절대적이고 규제가 사실 너무 세요. 그래가지고 그런데 이게 한 사람이 만약에 뭐 좀 그 이른바 뭐 아는 연이 많이 있거나 아니면은 뭐 이런저런 통로를 통해서 계속 지속적으로 민원을 넣거나 아니면은 집단으로 그 지역에 있는 사람들이 계속 항의를 하거나 뭐 지속적으로 이게 단기간 뭐 1년 싸움은 아니에요. 2, 3년 이상 계속 지속적으로 항의를 하고 민원을 넣고 막 그렇게 해서 어느 정도 그 방향이 틀어지거나 협의를 해서 조정이 될 수 있는 가능성도 있긴 있어요. 근데 지금 제가 아까 전에 말씀드린 거는 용인의 사례인데 그 서울 같은 경우에는 거의 절대적이라고 보시면 돼요. 예. 근데 이제 경기도나 뭐 일부 지자체 같은 경우에는 그런 식으로 협의를 할 수 있는 부분들도 있으니까 어느 정도는 근데 일단은 한번 도시계획선이 그어지면은 그건 20년 보고 하는 거거든요. 그 도시계획도로 선이라는 게 지정이 되는 게 20년 단위로 거의 지정이 돼요. 그래서 예전에 80년대, 90년 초 같은 경우에는 그때 건축물 대장 전산화 이런 도면 보면은 뭐 건축물 대장 도면 같은 것들 오래된 것들 뭐 그런 거 가서 보시면은 구청에서 이제 보관하도록 되어 있는 게 93년 이후에 법이 제정이 돼서 이제 그 이후 거는 도면들이 있어요. 근데 그 이전 거는 없어요. 그만큼 이제 전산화가 계속 이제 돼간다고 이제 법이 개정이 되고 규제가 되고 막 그러면서 제약이 들어오는 것들도 많이 있고 뭐 그런데 예전에는 그냥 이제 컴퓨터로 뭐 이렇게 작업을 하는 것도 아니니까 진짜 몇 명이 모여가지고 선을 이렇게 그으면은 그게 도로가 됐어요. 그러니까 그 옆에 영향력 있는 사람이 여기 피해서 이쪽으로 해 그러면은 그렇게도 하고 근데 지금은 이제 너무 시대가 바뀌어가지고 워낙에 이제 지자체 같은 데서도 부조리나 뭐 그런 것들 외압 없이 그런 행정들 도시계획선을 정하거나 그런 것들이 한 사람이 정하는 게 아니고 여러 사람이 계속 심의나 어떤 그런 절차를 통해서 정하는 거기 때문에 바꾸기가 쉽진 않아요. 그래서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도시계획선은 거의 절대적인 선이라고 보시면 되고 그 이외의 현황도로는 분쟁의 여지가 많이 있죠. 사도 같은 경우 실질적으로 도로로 쓰고 있는데 개인 소유인 땅. 얼마 전에 그 시흥 쪽에 있는 뭐 카페 진입로를 막은 그런 뉴스가 있었어요. 사도를 통해 가지고
그 카페 진입로를 쓰고 있었는데 거길 주인이 임의로 막은 거예요. 예. 그게 또 재산권으로 봤었을 땐 그 사람 얘기가, 주인 얘기가 맞고, 그 사람의, 그거는 결국에는 관에서 행정을 잘못한 그런 케이스가 되는 건데, 관에서도 그 담당 실무 주무관들이 경험이 많은 사람들이 다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사실 사전에 좀 법적으로 문제가 될 만한 리스크는 안고 가지 않는 게 저는 제일 좋다고 봐요. 그래서 어떤 거든 볼 때 특히나 예전부터 공사를 해오시던 분들이나 그런 분들은 예전에 해왔으니까 그냥 밀고 나가시는 경우들이 있는데, 그런 것들이 요즘에는 다 큰 리스크가 돼서 돌아오거든요. 그러니까 법적인 거는 사실 근거 하에 하는 게 맞고, 지금 제가 알려드리는 게 그런 기본적인 법적인 근거이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 이제 땅을 찾으시거나 땅을 사실 때 이런 부분들은, 지금 제가 또 말씀드린 게 건축사 사무소에 있는 그런 실무자들도 놓치고 넘어가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러면은 나중에 가서 이제 문제가 되니까, 그런 것들에 대해서 기본적인 것들을 알고 계셔야지 누구랑 얘기를 하고 싸우더라도 이제 다 당당하게 얘기를 하면서 근거 하에 얘기를 하는 거니까, 여기 이제 요 다음번에 말씀드린 내용들까지 같이 한번 쫙 보시면은 전반적으로 땅 보는 눈이 좀 많이 생기실 거다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요 다음에 이제 말씀드릴 게 1조건인데, 1조건은 기본적으로 주거지역 내에 이제 적용을 한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주거지역이 예전에는 2002년, 2003년 전에는 아시는 분들도 아실 텐데, 서울시도 그렇고 다 주거지역, 뭐 상업지역 그렇게 있었지, 지금처럼 1종 일반 주거지역, 1종 전용 주거지역, 뭐 2종 일반 주거지역, 종 세분화가 안 되어 있었어요, 예전에는. 근데 이제 그 무렵쯤 이제 정권이 바뀌고 그러면서 종 세분화가 됐어요. 종 세분화가 되면서 주거지역도 이제 1종 일반 주거지역은 단독주택을 지어라, 2종 일반 주거지역은 이제 아파트가 아닌 뭐 다세대나 연립주택을 지어라, 뭐 그런 어떤 취지하에 용적률이나 건폐율 같은 거를 다 정해놔서 예전보다 많이 법이 규제가 돼서 예전에 지은 건물들의 사업성이 훨씬 더 잘 나오는 것들이 많이 있어요. 2002년 전에. 그래서 2002년, 2003년도에 되게 건물을 많이 졌어요. 왜냐면은 법 바뀌고 나면은 그만큼 이제 못 지니까. 그래서 법이 계속 바뀌고 있는 게 거의 좀 대부분이 이제 강화가 되는 쪽으로 바뀌고, 뭐 2019년 3월 달에부터 이제 시행된 그 문콕방지법이라고 하는 그 주차장 사이즈가 커진 거, 2.3이었던 게 2.5로 커졌거든요. 이게 일반적인 사람들 입장에서는 뭐가 차이가 있냐 그러겠지만, 이런 작은 필지에다가 건축을 하는 사람들은 엄청나게 타격이 많이 왔어요. 왜냐하면 그 주차장 사이즈 하나에 20cm가, 주차장이 뭐 8대, 이런 소규모 주차장에서는 8대 가지고 이제 해결을 하는데, 그 안에서 이게 누적되면은 결국에는 뭐 1m 정도가 이제 차이가 나는 거예요. 그 전에 이 지적 분할을 해놓은 거는 예전에 다 해놓은 건데, 지금 그 사이즈로 주차장을 넣으려고 하면은 주차장이 2대가 안 들어가요. 2대가 날아가요. 그러면은 세대수로 보면은 뭐 2세대가 날아가는 거니까 사업성이 확 떨어지죠. 그런 식으로 계속 법은 이제 규제가 강화되고 있기 때문에, 뭐 그 토지를 매입을 하셨거나 가지고 계시거나 그러면은 어떤 큰 법이 바뀌는 그런 시즌이 있긴 있어요. 그렇게 사업성에 중대하게 좌지우지하는. 근데 대부분 이제 법들이 1년에 수차례 개정이 되는데, 허가는 미리 받아 놓으시는 게 좋아요. 땅 있으시면은. 왜냐면은 점점 강화가 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법이 강화가 된다는 거는 시공비가 올라간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어느 정도 허가를 받아 놓으시는 게 유리한 부분들도 있다라는 거 먼저 말씀을 드리고, 1조건에 대한 내용도 사실 그 지금 이제 말씀은 드리지만 요것도 계속 없애야 된다라는 얘기가 막 재작년부터 서울시 건축사회에서도 계속 발의를 하고 얘기가 계속 많이 나오고 있어요. 1조건 없애자. 1조건을 없애야지 소규모 건축이 활성화가 되고 주택 공급이 민간 주도로 좀 제대로 된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건데, 참 이것도 없어질 듯 없어지지 않는데, 이 내용이 소규모 건축에서는
규모를 결정하는 가장 큰 요인 중에 하나거든요. 그래서 주거지역 안에서 땅을 보시는 거면은 1조건을 생각을 안 할 수가 없어요. 기본적으로 이제 정북 1조건이라고 하는 거는 말 그대로 북쪽에 가령 지금 이런 식으로 땅이 만약에 여기가 도로가 뭐 6m 도로가 있고 지금 방위로 봤었을 때는 이쪽이 지금 북쪽이고 위쪽이 북쪽이고 그렇게 봤었을 때 건물이 쉽게 생각해서 이렇게 건물을 만약에 지으면은 지금 여기에 나온 것처럼 앞쪽에 건물을 지으면은 남쪽에서 이제 빛이 동쪽에서 떠서 서쪽에서 해가 지니까 뒤쪽에 음영이 이렇게 생기죠. 그러면은 피해를 보는 사람은 뒤에 있는 사람이 피해를 보겠죠. 내가 건물을 지으면은 여기에다가 건물을 지으면은 이 사람이 피해를 보죠. 그러니까 이 사람을 위해서 띄워줘야 되는 거리가 정북 1조건이에요. 나를 위해서라기보다 그러니까 내 땅 안에서 내 맘대로 지으면은 참 좋죠. 근데 이 뒤에 있는 사람들이 빛을 받을 권리를 챙겨줘야 되면서 지어야 되니까 정북 1조건이 굉장히 이제 규제 사항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1조건 가지고는 매년 소송이나 뭐 그런 얘기들이 많이 나오기 때문에 가장 크게 이제 허가 받을 때 가장 크게 보는 부분들이기도 하고 그런데 결국에는 정북 1조건은 나를 위해서가 아니라 뒤쪽에 있는 북쪽에 있는 사람을 위해서 띄워줘야 되는 게 정북 1조건이고 그러다 보니까 여기에 뭐를 짓든지 다 적용을 받아요. 뭐 공동주택을 짓든 단독주택을 짓든 아니면은 상가를 짓든 창고를 짓든 어떤 게 들어오더라도 용도에 상관없이 정북 1조건은 주거지역 안에서는 무조건 다 받아야 돼요. 그런데 제가 대부분 이제 정북 1조건을 알고 계시는데 채광 1조건이라는 거는 공동주택만 해당이 된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공동주택이면은 이제 다 호실들이 세대들이 이렇게 나눠져 있을 텐데 예를 들어서 지금 향을 좀 바꿔가지고 만약에 지금 북쪽 상관없이 이쪽에 세대가 이렇게 세대가 들어와 있고 지금 이 도로 조건도 상관없이 이쪽에 창이 나 있어요. 거실이 이쪽을 바라보는 상황이 됐어요. 쉽게 예를 들면은 요거보다 이게 더 낫겠네. 뭐 안쪽에 있는 게 얘는 도로 쪽으로 거실이 나 있는데 얘는 거실이 이쪽으로 났어요. 이쪽으로 났는데 거실이나 채광창이라는 거는 일반적으로 지금 이 창도 다 채광창이고 한데 법적인 기준은 0.5웹의 이상인 창은 다 채광창이라고 해요. 0.5웹이라고 하면은 어느 정도 사이즈냐? 지금 뭐 50cm 1m가 딱 0.5웹이거든요. 예. 그러니까 사실 일반적으로 채광창 말고 채광창하고 환기창하고 두 가지로 보는데 환기창으로 보는 게 이제 0.5웹의 미만인 창은 화장실 창 같은 거 있잖아요. 화장실에 나 있는 쪽창 같은 게 이제 그런 어떤 환기창이라고 보시면 되고 채광창이 되려면은 이제 공동주택 아까 전에 말씀드린 대로 다세대, 연립, 도시형 생활주택 뭐 원룸형이든 아니면은 저 아파트든 그런 거는 채광창이 여기에 나 있기 때문에 얘가 빛이 들어오려면은 요 앞부분의 거리를 확보해라 이거예요. 그러니까 나를 위해서 뛰는 거예요. 요 세대를 위해서. 이 건물 안에 사는 사람을 위해서. 정북 1조건이 이 북쪽에 있는 사람을 위해서 떼는 거라면은 채광 1조건이라는 거는 각 세대의 채광을 위해서 뛰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아파트나 아니면은 뭐 연립주택, 기본적으로 다세대 주택하고 연립주택, 아파트 그런 것들의 정확한 차이점은 다 알고는 계시죠. 네, 면적으로 나눠지는데 다세대 주택 같은 경우에는 이제 660제곱미터 이하고 연립주택은 660이 넘어가잖아요. 그래서 연립주택하고 아파트 이 두 개는 주택법이 강하게 적용을 받아요. 그리고 다세대 주택 같은 경우에는 건축법으로 이제 해석을 하거든요. 근데 대부분 이제 다세대 주택으로 많이 하는 이유가 뭐냐면은 다세대 주택 같은 경우에는 보통은 연립주택이나 주택법을 적용받는 아파트나 그런 애들은 세대가 있고 거실이 이제 있으면은 얘가 만약에 뭐 4층, 5층에 들어가는 애면은 그 높이의 절반을
띄워줘야 되거든요. 근데 얘를 띄울 수는 없으니까 내가 물러나야 되는 거예요. 예, 규모가 줄어들겠죠. 내 규모가. 근데 다세대 주택 같은 경우에는 높이의 절반을 떼는 게 아니라 규모가 크지가 않기 때문에 그냥 이 대지 경계선에서 몇 메타를 띄워라 라고 정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엄청나게 완화를 해주는 거예요. 예, 주택법 적용을 어느 정도 안 받고 건축법으로 해서 완화를 많이 받는 거기 때문에 다세대 주택으로 해서 소규모 필지는 많이 이제 그 수익을 낼 수 있는 구조가 만들어진다라는 거고, 서울시 같은 경우에는 1m만 떼면 돼요. 대지 경계선에서. 그러니까 상당히 좋은 컨디션이죠. 근데 이게 지자체로 넘어갈수록 수원은 2m를 떼야 되고 아산은 4m를 떼야 되고 지자체별로 다 조례가 다 달라요. 그래서 대지 경계선에서 그러면은 채광창을 놨었을 때 뗄 수 있는 거리가 정해져 있겠죠. 서울 같은 경우에는 그나마 나은 거지만 지금 뭐 타지 같은 경우에도 그렇고 내가 건물을 더 앞으로 빼고 싶어도 채광창이 들어가면은 뒤로 물러야 되는 거예요. 네.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채광 1조권 같은 경우에 많이 간과하기 쉬운데, 우리가 공동주택 그리고 특히나 빌라 디벨로퍼를 하실 때 뭐 여러 가지 용도로 하지만 뭐 이른바 뭐 빌라나 아니면은 다세대 같은 걸로 해가지고 건물을 수익을 내고 빠지고 계속 순환을 하겠다. 그러면은 이런 채광 1조권에 대해서도 분명히 잘 알고 계셔야 되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채광 1조권과 정북 1조권의 차이는 그렇고, 정북 1조권 같은 경우에는 뭐 여러 가지 이제 현황에 따라서 다르게 적용받는 게 있는데, 지금 이쪽에서 말씀드리는 게 레벨 그리고 도로 현황에 따라서 다르게 적용이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기본적인 개념은 이렇게 지금 여기에 나와 있는 거 보시면은 여기에서 항상 도면이나 일반적인 토지 이용 계획 확인원 보면은 이 위쪽이 북쪽인데, 뭐 도면이나 뭐 그런 것들 보실 때는 항상 방위표에 북쪽이 어딘지를 한번 같이 보셔야 돼요. 지금 요거 같은 경우에 요쪽이 북쪽이에요. 요쪽이 북쪽이니까 이쪽은 동쪽, 남쪽, 서쪽이 되겠죠. 북쪽 하나 알면 이제 전체적인 방향을 아는데, 북쪽에서 아까 전에 말씀드린 대로 이 북쪽에서 음영이 생기기 때문에 얘를 위해서 내가 여기를 요만큼을 못 짓는 거예요. 띄워줘야 되는 거리이기 때문에 법적으로. 그걸 기준을 이제 잡는 게 9m를 기준으로 해가지고 잡는데, 9m 밑으로는 이 대지 경계선에서 1.5m 이상만 띄면은 돼요. 이 원래대로면은 이 부분도 지을 수가 없는 부분인데 9m 밑에까지는 이제 3층 이하 정도 규모로 봐가지고 어느 정도 완화를 해주는 거고, 요것도 1조권도 몇 번 바뀌었었죠. 예전에는 4m, 8m 막 그렇게 해서 단단으로 이렇게 꺾여가지고 뭐 이렇게 가는 것들이 있었는데, 요것도 한번 바뀌어가지고 9m 이하 1.5m 띄어라 이렇게 한번 정리가 된 거고, 그러니까 제가 아까 전에 얼핏 지나가는 얘기로 말씀을 드렸는데 9m 이하에서는 1.5m만 띄면 되기 때문에 2층, 3층에서 건폐율을 항상 다 찾아주는 게 제일 사업성을 늘릴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9m 넘는 부분에서는 이 높이의 절반인데, 높이의 절반이면 얼마냐? 그냥 일반적으로 생각하실 때 이해하시기 힘드실 텐데, 보통은 만약에 1층에 필로티, 1층에 주차장을 넣고 2층부터 주택이 시작된다, 주거지역이다 그러면은 1층 층고는 3m가 가장 경제적으로 적정한 층고예요. 층고 높으면 좋죠. 뭐 주택도 층고가 높으면 좋은데, 말씀드린 대로 이 9m가 넘어가기 시작하면은 내가 지을 수 있는 범위가 줄어들기 때문에 그 가장 경제적인 선으로 이제 얘기를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1층에 필로티 차량이 들어간다 그러면은 3m가 들어가고, 2층, 3층 쉽게 얘기를 들어서 만약에 2층 3m, 3층 3m 하면 딱 9m 되죠. 여기까지만 1.5m 띄고 나머지는 이제 절반씩 되는데, 실질적으로 건물이라는 게 이렇게 꽉 딱 타이트하게 맞춰가지고 들어가기가 힘들기 때문에 여기 2층, 3층을 보통은 뭐 2.8m 고로 해요. 그리고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고가 더 낮아요. 근데 이제 다세대 주택이나 빌라 같은 경우에는 뭐 그것도 기준들이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기본적으로 분양을 하고 적정한 층고가 되려면은 2층, 3층을 2.8m에서 2.9m 정도로 하고, 여유를 한 100에서 200 정도, 그러니까
그 정도 남겨두고서 이제 설계를 하는데, 그러면은 쉽게 예를 들어가지고 뭐 지금 이런 2.8m 감안하지 않고서 5층짜리 건물이다. 한 층의 층고는 3m다. 그러면은 3, 5, 15 하면은 15m, 건물의 높이는 15m가 되겠죠? 근데 그 15m의 절반을 떼야 된다. 그러면은 7.5m. 그러니까 인접대지 경계선은 아까 전에 말씀드린 게 인접대지 경계선에서 1.5m 띄고 2, 3층까지 짓는다고 얘기를 드렸는데, 이게 1.5m라고 했는데 5층 가서는 이걸 7.5m를 떼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 되게 많이 이제 먹고 들어오는 거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이 높이의 절반 뛴다는 게 그냥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얘기를 들으면 높이의 절반 2분의 1h라는 게 뭔지 잘 모르시는데, 그냥 5층 기준으로 보면은 5층 3m고로 지었을 때 7.5m를 떼야 된다라는 얘기예요. 7.5m. 그러면은 사실 거리로 보면은 상당한 거거든요. 지금 요 기둥에서 여기까지가 7.5m가 안 될 것 같아요. 요 기둥에서 여기까지. 네. 여기에서 여기 한 칠판 있는 데까지 지금 요 가운데 있는 TV 있는 기둥 있잖아요. 그 이상을 떼야 된다는 건데, 지금 요거는 강의실이고 우리가 봤었을 때는 이렇지만 이 뭐 100평, 80평, 70평, 60평짜리 땅에서 이 정도를 뗀다는 건 엄청나게 뛰는 거예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일조권에 대한 것은 상당히 중요하고, 그리고 지금 레벨에 따라서 다르다고 얘기를 했는데, 내 땅 레벨이 이렇게 해서 플러스 마이너스 0 이렇게 돼 있는데, 지금 이쪽이 북쪽이고 이쪽이 남쪽이라고 할게요. 이쪽이 북쪽인데 북쪽에 있는 땅이 내 땅보다 만약에 1m가 높다. 1m가 높다. 그러면은 좋을까요? 나쁠까요? 좋아요. 굉장히 이게 높을수록, 북쪽에 있는 땅은 높을수록 좋아요. 왜냐면은 아까 전에 쉽게 얘기해서 이게 평지로 똑같이 갈 때는 여기 기준에서 2분의 1h 이렇게 뛰는 거다. 그러는데 위에 북쪽에 있는 땅이 낮으면은 얘랑 얘의 절반에서 이렇게 뛰어요. 네, 높이의 절반에서 이렇게 뛰어요. 그러니까 기존에 내가 만약에 여기까지 이렇게 지을 수 있었던 게, 북쪽 땅이 높으면은 이렇게 해서 요만큼을 더 지을 수 있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내 북쪽에 있는 땅이 내 땅보다 높냐 낮냐? 높으면은 좋아요. 근데 반대로 북쪽에 있는 땅이 만약에 낮아요. 마이너스 1m예요. 그러면은 똑같이 원래 그냥 평지일 때는 여기서 이렇게 받아서 내가 이만큼 뛰는 건데, 여기 이렇게 이 선이 또 밑으로 이렇게 내려와요. 그러니까 북쪽에 있는 땅이 낮으면은 내가 요만큼 질 수 있는 게 요만큼밖에 이제 못 져요. 그죠? 그러니까 지금 내 땅과 북쪽 땅이 같을 때는 빨간 선, 만약에 북쪽이 낮을 때는 이 노란 선. 그러니까 요만큼 손해를 보는 거죠. 북쪽 땅이 낮으면은. 북쪽 땅이 높으면은 요 파란 선, 요만큼 이득을 보는 거죠. 지을 수 있는 면적이, 바운더리가 이렇게 넓어질 수가 있죠. 그렇기 때문에 일조권을 뭐 안 받는 땅, 북향인 도로만, 북향 도로로 껴있는 땅만 찾는다라고 해가지고 그런 땅만 찾아가지고 하면은 좋은데, 그런 땅은 누가 봐도 다 좋은 땅이기 때문에 비싸요. 근데 이렇게 이제 북쪽 땅이 만약에 도로가 아니더라도 내 땅보다 높냐 낮냐, 높으면 나한테 유리하겠구나, 그런 거는 이제 아는 사람들만 아는 거죠. 예, 그러니까 반대로 북쪽 땅이 낮아요. 낮으면은 내 입장에서는 그 땅은 좋은 땅이 아니에요. 예, 그렇기 때문에 북쪽 땅의 레벨이 높냐 낮냐도 일조권을 받는데 큰 영향을 미치는 거다. 그런 말씀을 드리는 거고, 이 일조권 적용을 예외받는 것들이 있어요. 북쪽에 산 네. 같은 거 있으면. 산이요? 보통은 북쪽에 만약에 산이 있으면은 주거지역이 아닐 확률이 높은데, 예. 그러니까 경계선이 되는 확률이 높죠. 그러니까 내 땅까지 주거지역이고, 근데 만약 북쪽이 산인데 높다.
그러면은 그 높으면은 유리한 부분들이 있는 거예요. 주거 지역 안에서. 네. 네. 그렇죠. 북쪽이 높으면은 북쪽이 높으면 유리한 부분들이 있죠. 근데 반대인 경우들도 많이 있어요. 북쪽이 낮은 경우들도 있어요. 예. 워낙에 이제 그래서 레벨도 상당히 중요한 요인이 된다라는 거를 말씀을 드리는 거고, 적용 예외받는 부분들이 있는데, 이 20m 이상 도로에 접해 있을 경우인데, 지금 내 땅이 이렇게 있고 이 옆에 땅이 이렇게 있고 이게 북쪽 땅이에요. 북쪽 땅일 때 이 앞에 도로가 20m가 만약에 넘는다. 그러면은 이거는 이 도로를 지나다니는 차들이 되게 많은데 이런 도로들에서 이렇게 건물들이 다 이렇게 깎여 있는 게 미관상 보기 좋지 않다. 그래서 완화를 해주는 거예요. 근데 대신에 20m 도로에 같이 접해 있어야지 이제 얘한테만 안 받게 해주는 거거든요. 근데 만약에 이 북쪽에 있는 땅이 이렇게 나눠져 있어서 이렇게 있고 얘는 20m에 안 접해 있다. 그러면은 요쪽 부분은 안 받는데 여기 요 땅하고 걸리는 부분 여기는 받아야 돼요. 왜냐하면은 얘는 20m에 안 접해 있으니까. 네. 그래서 20m 이상 도로에 접해 있는 대지끼리 20m 이상 도로에 같이 접해 있어야지 얘한테 안 받는 거고, 얘처럼 이렇게 20m 도로에 접해 있지 않으면은 받아야죠. 네, 이쪽 부분은 받아야죠. 그래서 그런 식으로 그 일부 적용이 완화받는 부분, 20m 이상 일단은 대로를 끼고 있으면은 기본적으로 컨디션이 좋은 거기 때문에 어느 정도 지가가 좀 있겠죠. 예. 그리고 또 하나 말씀드린 게 이제 이쪽 북쪽 땅이라고 했었을 때 나까지는 일반 주거 지역인데 얘는 무슨 뭐 준주거 지역 아니면은 상업 지역 무슨 뭐 자연 녹지 지역 그런 경우에 그리고 또 하나 있는 게 만약에 여기 북쪽에 공원이 있어요. 주거 지역인데 공원이 있다. 그러면은 공동주택 같은 경우에는 이 공원의 폭의 절반에서 이렇게 받거든요. 공원은 건물이 들어올 수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북쪽에 공원이 있는 경우에도 되게 좋은 컨디션이죠. 예. 그래서 그런 북쪽이 지역지구가 뭐냐 아니면은 접도 조건이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서도 일조권이 많이 바뀌는 거기 때문에 일조권 같은 경우에는 실질적으로 내 대지 면적에 영향을 주는 건 아니지만 전체적인 사업 규모에 영향을 많이 주기 때문에 주거지역 안에 있는 땅을 볼 때는 필수적으로 아셔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느 정도 몇 메타를 떼는지 그런 것까지 뭐 알지는 못하셔도 이 토지이용계획 확인원을 봤을 때 여기에서 이렇게 받겠네, 이 방향으로 이렇게 받겠네, 일조가 많이 받겠네, 적게 받겠네, 그런 거는 알고 계셔야 돼요. 이거는 토지이용계획 확인원이나 땅을 많이 보다 보면은 딱 보자마자 이게 딱 다 들어오거든요. 예. 전체적으로 지금 기본적인 필수 법규에 대해서 아셔야 되는 내용들만 말씀을 드렸고요. 이제 땅을 샀을 때, 내가 토지를 매입을 했고 소유권 확보를 했었을 때, 그러면은 건물을 지으려면은 어떤 과정을 거치느냐, 건축 행정 프로세스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텐데, 이 행정 프로세스가 결국에는 허가받고 뭐 건물을 짓는 거, 그리고 준공 내서 보존 등기까지 다 올리는 것까지 내 재산, 물건을 만들어서 내 재산으로까지 만드는 그 과정이 건축 행정 프로세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 건축 행정 프로세스는 흔히들 뭐 대규모 필지로 뭐 할 경우에는 이제 허가받았다, 심의받았다, 그 플랜카드 같은 것들도 붙이죠. 그 플랜카드까지 붙일 정도로 한다는 거는 얼마나 이게 쉽지 않다는 거겠어요. 근데 일반적으로 소규모 필지에서 우리가 그 일반적인 규모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는 가령 뭐 100평에서 뭐 200평, 300평 내외의 그런 땅들을 가지고 이제 진행을 할 때 그 언저리 그 1000평, 2000평, 3000평이 아닌 소규모에서 말씀드리는 그 행정 프로세스를 한번 말씀드리면은, 일단은 토지를 매입하시고 소유권을 확보하면은 그 다음에 이제
심의를 받는 경우가 있고 안 받는 경우가 있어요. 내가 어느 정도 건축을 하느냐, 어느 규모를 하느냐에 따라서 심의를 받을 수도 있고, 뭐 층수를 하나 더 올리기 위해서 심의를 받는 경우도 있고, 그래서 반대로 심의를 안 받기 위해서 층수를 하나 더 안 올리는 경우들도 있어요. 예, 심의라는 거는 말 그대로 심의위원들이 이거는 이렇게 하고 저건 저렇게 하라라는 어떤 의견들을 내고 그걸로 인해서 통과를 시키고 이제 부결을 시키고 그런 내용인데, 그러다 보니까 법적인 거 이상으로 규제를 많이 해요. 그래서 심의를 안 받는 조건으로 규모 검토를 하시는 분들도 많이 계시고, 심의를 받으면은 일단은 기간은 그만큼 더 늘어나고 비용적인 문제도 발생을 하죠.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업성적으로 봤었을 때 심의를 받는 게 더 낫다 그러면은 심의를 먼저 받아요. 이거는 말씀드린 대로 뭐 경관지구라서 받는 경우도 있고, 아니면은 분양하는 세대수가 뭐 20세대 이상인 경우에 받는 경우도 있고, 각각의 케이스들이 있어요. 그런데 이 케이스에 따라 가지고 만약에 진행을 하면은 보통 심의는 구청에서 진행되는 것들이 뭐 한 달에 한 번에서 두 번 정도 되고, 1년 토탈로 봤었을 때는 한 15번에서 16번 정도 진행이 돼요. 그렇다는 얘기는 만약에 지금 10월 달이니까 10월 달에 심의를 10월 뭐 15일에 심의를 본다 하면은 2주 전에 이제 심의를 준비를 해서 넣겠죠. 이 2주 전에 넣으려면 그 전에 작업하는 기간이 또 있어야 되겠죠. 예, 그래서 작업을 뭐 최소 뭐 2, 3주, 한 달 정도 작업을 해가지고 심의를 넣고 10월 15일에 만약에 심의를 받았어요. 그러면은 심의에 대한 결과가 10월 말에서 11월 초에 나오죠. 그러면은 11월 초나 뭐 그때 나온다 하면은 통과되면은 그 다음에 이제 허가로 들어갈 수 있게끔 준비를 하면 되는데, 거기에서 만약에 의견들이 막 나와요. 의견을 뭘 제출을 해라. 그러면은 11월에 그 조치 결과 보고를 해요. 그 지금 말씀드린 것만 해도 10월, 11월 두 달은 날아가죠. 예. 그렇기 때문에 심의를 받으면은 보통 2달 이상은 소요가 된다. 그렇게 보시면 되는 거고, 심의가 무사히 통과가 됐거나 아니면은 심의를 안 받는 조건 하에서 이제 건축 허가가 들어간다. 그러면은 건축 허가 도서들은 기본적으로 건물을 지을 때 필요한 것들이 다 들어가요. 확인해야 될 것들이나 무슨 소유권 관련된 그런 만약에 지상권이 걸려 있으면은 지상권 설정돼 있는 사람의 동의서, 뭐 흔히 대출 받았을 때 뭐 그럴 때 그런 지상권자 동의서도 들어가고, 관련된 서류들하고 건축 도면만 들어가는 게 아니고 구조, 전기, 기계, 통신, 소방, 설비 모든 것들이 다 같이 들어가고, 거기에 관련된 기술자들 그런 설계가 다 어느 정도 기본적으로 진행이 돼서 건축 허가가 들어가게 되고, 허가 접수를 하고 나면은 요즘에는 다 전산행정으로 비대면으로 협의를 많이 해요. 예전에는 그 파일들을 만들어서 다 협의부서들 찾아다니고 그랬지만 요즘에는 다 전산으로 보내고 회신 기한이 있고 보완을 하고 그런 과정을 거쳐요. 예전에는 오히려 담당자들을 만나고 직접 딱 확인을 받고 하기 때문에 오히려 예전에는 빨랐는데, 요즘에는 기본적으로 회신 기한하고 보완 기간하고 그런 행정적으로 아예 딱 기일들을 정해 놓다 보니까 건축 허가 최대한 빨리 받으면은 뭐 한 달 이내에 받는 거고, 만약에 좀 더 연장이 되면 한 달 이상, 뭐 2달, 가장 길게는 진짜 한 5달, 6달 걸린 적들도 있어요. 지금 말씀드리는 거는 말 그대로 아파트 사업계획 승인이 아니라 이런 다세대나 아니면은 빌라 그 정도 규모에서의 건축 허가 기간이고, 건축 허가를 받고 나면은 이제 감리자를 지정하고 시공자를 선정을 하죠. 만약에 내가 잘 알고 있는 시공사가 있으면은 이 기간이 적게 걸릴 거예요. 근데 내가 잘 알고 있는 데가 없고 내가 찾으면서 여기저기 비교 견적을 받고 뭐 좀 알아봐야 된다. 그러면은 이 기간이 또 상당히 걸릴 수가 있어요. 크게 이 건축 행정에서 건축 관계자라고 법적으로 정해져 있는 그 관계자는 건축주는 소유자죠. 이 발주자가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설계자는 이제 말 그대로 건축 허가를 넣는 이제 작성을 해서 들어가는 그 건축사를 설계자라고 하고, 감리자는 건축 허가가 난 대로 도면대로 제대로 시공되는지 관리 감독을 하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예전에는 다 설계자가 감리도 하고 그랬지만 요즘에는 주택이 하나라도 들어가면은 다 분리
분리시키게 해놨거든요. 왜냐하면은 설계자가 감리까지 하니까 불법이 너무 많다. 그리고 이해관계에 있어서 부딪히는 게 너무 많다. 그렇기 때문에 아예 이해관계가 없는 사람을 허가권자가 그 배정을 해줘요. 감리자를. 여기 요 관할에 있는 이 사무실한테 이 허가권에 대해서 감리를 봐라.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하기 때문에 건축주, 설계자, 감리자, 시공자 이 네 명이 가장 큰 건축 관계자예요. 예. 뭐 흔히 우리가 얘기하는 시행자나 뭐 그런 거는 엄밀히 보면은 건축 행정상에서 이 관계자는 아니에요. 예. 예, 이거를 뭐 CM 하거나 아니면 컨트롤 하거나 PM 하거나 뭐 그런 것들은 행정상으로 이 건축 관계자는 아니고 실질적으로 이제 그 사업을 진행하는 거에 있어서 필요한 사람들이고, 그렇기 때문에 감리자, 시공자를 선정을 해야지만 착공을 들어갈 수가 있어요. 착공도 그냥 내 맘대로 준비가 돼서 들어가는 게 아니라 관에 이제 허가권자한테 신고를 해야 돼요. 착공 신고를 하면서 요즘에는 이제 지질 조사도 들어가고 뭐 그 전에 철거도 필요하면은 다 들어가고 관련된 뭐 경계 측량한 자료들이나 뭐 준비를 제반 시설들 준비를 다 하고 시공자에 대해서 적정한지도 확인을 하고요. 착공하고 난 다음에는 이제 진짜 공사가 들어가죠. 공사 기간은 뭐 규모에 따라서 다를 테지만 공사가 다 완료되고 난 다음에 이제 사용 승인이라는 걸 다시 이제 관에다가 집어넣어요. 그러면은 사용 승인은 이제 내가 이걸 쓸 준비가 되어 있다라는 거를 허락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관에서 직접 나와가지고 검사를 하는 경우도 있고 업무대행자라고 이제 다른 제3의 이제 건축사를 통해 가지고 검사를 시켜요. 그래서 이른바 그걸 특검이라고 하는데 굉장히 그거 관련돼 가지고도 애를 많이 먹는 부분들이 있어요. 왜냐하면은 기껏 지어놨는데 뭐 일부 위법 사항이 발견이 되거나 아까 전에 말씀드렸던 리스크들이 거기에서 이제 제3자를 통해서 다 적발이 되거든요. 가령 뭐 가각 정리를 안 했는데 준공 가가지고 보니까 가각 정리가 안 됐으면 그건 준공이 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사용 승인이 안 나고 계속 연장이 되고 그러면은 뭐 6개월, 뭐 1년, 길게는 막 요런 대형 건물들조차도 뭐 2년 넘게 이제 준공이 안 나는 건물들도 덜어 볼 수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도 최대한 이제 사용 승인이 잘 날 수 있게끔 그런 리스크를 줄이는 거를 계속 이제 여러 사람이 피드백을 하면서 봐야 되는 거고요. 그래서 사용 승인까지 다 나야지 이제 준공이 된 거고 보존 등기가 이제 들어갈 수가 있어요. 사용 승인이 나야지 건축물 대장이 작성이 돼요. 건축물 대장이 작성이 돼야지 보존 등기가 가능하고, 그렇게 해서 이런 과정이 다 돼야지 이제 뭐 분양도 하고 임대도 하고 이제 세입자들 들어와서 전입 신고도 하고 다 그렇게 되는 거고, 이 과정 자체를 이제 어느 정도로 보통은 이제 그렇게 말씀을 드려요. 이거를 여기에서 중요한 부분들을 제대로 처리를 하고 가야지 사용 승인 때 문제가 없지. 다른 부분을 너무 급하게 가느냐고 사용 승인 때 이제 시간을 다 날리는 경우들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항상 저희는 목표가, 그래서 저는 설계를 하면서 사용 승인 때 문제가 없게끔 준공까지 나야지 저희 일이 다 끝나는 거기 때문에 사용 승인 때 문제가 없게끔 그거를 잘 여러 사람들이 소통을 하고 계속 그 준공이 될 때까지 힘 써야 되는 부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건축 행정에 대한 프로세스를 자세히 얘기 들으실 기회는 없었을 텐데 이런 내용들에 대해서 이제 이런 과정을 거쳐가지고 이제 등기가 되는 거고, 그다음에 노후주택이 있는 필지를 내가 샀었을 때 겪어야 될 상황들이 이제 철거를 해야 되겠죠. 근데 철거할 규모나 뭐 그런 어떤 면적에 따라서 어느 정도 철거 허가나 철거 심의, 지금 철거 부분이 상당히 까다롭게 바뀌고 있어요. 계속 철거 관련돼서 사고들이 많이 일어나고 그러기 때문에 예전에는 철거 비용도 뭐 기본적으로 어느 정도 업체에서 얘기하는 가격들이 있었는데 거기에서 지금 다 뭐 2, 3천 이상씩은 올랐고 철거 견적들이, 왜냐면은 허가를 안 받아도 됐던 것들을 허가를 받아야 되는 과정이 생겼고 기간이 늘어났고 그에 따라서 이제 업무량이 늘어났으니까 철거 업체들에서 굉장히 많이 견적을 많이 비용을 많이 올렸어요. 그래서 그리고 그에 대한 책임도 너무 커졌죠, 요즘에. 그래가지고
철거 부분에 대해서 노후주택이 있는 경우에는 철거 부분에 대한 것도 사업성에 고려를 해야 될 사항이고, 노후주택이 만약에 없고 나대지다, 아무것도 없는 맨땅이다, 그러면 굉장히 좋죠. 이 비용이 세이브가 되고 시간이 절약이 되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이 철거가 예전에는 그렇게 크게 신경을 안 썼던 부분인데 요즘에 최근 2, 3년 사이에 사고가 너무 많아가지고 이것도 사업성에 간과해서는 안 될 그런 사항이에요. 그냥 기본적으로 말씀드리면은 그냥 5, 60평짜리 그런 작은 2층 주택 같은 노후주택이 예전에는 3천만 원이면 철거를 했어요. 예. 근데 지금은 뭐 한 4,500, 5천 정도 들어가고, 예. 기간도 더 길어지고, 이 관계자가 더 또 늘어났어요. 철거 허가를 받아야 되니까 철거 감리가 또 들어가요. 철거를 받을 때 내 맘대로 이제 철거를 못하고, 감리가 그 해체 계획서나 뭐 그런 것들 보면서 까다롭게 이제 이런 것들 막 관리 감독을 하니까 예전에는 2, 3일이면 철거를 했던 거를 지금은 뭐 일주일, 뭐 열흘 그렇게 철거를 하고 있으니까 기간도 기간이고 민원도 민원이고, 그렇기 때문에 노후주택이 있으면은 철거를 반드시 좀 고려는 하셔야 되고, 노후주택이 없는 나대지다 그러면은 아예 그냥 경계 측량하고 집안 조사를 먼저 할 수 있어요. 그러면은 나중에 이제 시행착오를 좀 줄일 수 있는 게, 집안 조사를 먼저 하고서 설계를 하면은 기초 형식을 한 번에 갈 수가 있어요. 근데 집안 조사, 지금 노후주택이 있는 경우에는 철거를 해야지만 집안 조사를 할 수가 있는데, 집안 조사라는 거는 딴 게 아니고 이 땅 안에 지질이 어떤 단면, 어느 정도의 힘을 버틸 수 있느냐예요. 이것도 예전에는 의무적으로 안 했는데 다 19년도에 많이 바뀐 게, 이제 부등치마나 뭐 오피스텔 기울고 많이 보셨을 거예요. 뉴스 같은 거에서. 그런 사고들이 하나씩 생길 때마다 법들은 계속 개정이 되고 있어요. 그래서 착공 때 의무적으로 이제 지질 조사를 해야 되고, 바로 뭐 3, 4년 전에 지었던 거는 그냥 졌는데, 내가 지을 때는 지질 조사를 하고 보니까 여기가 예전에 미나리밭이어가지고 물이 많아서 땅이 물르다, 그런 파일들이 다 박혀야 되니까 그런 공사비도 상승이 됐죠. 근데 건물적인 측면에서 봤었을 때는 사실 그게 맞는 거기 때문에 애당초 원래 했었어야 되는 거긴 하지만, 종전에 하던 것들에 비교를 했었을 때 비용이 이제 증가했기 때문에 그런 것들에 대한 시행착오나 시간을 줄일 수 있다는 게 나대지의 장점이에요. 먼저 선행해서 할 수가 있으니까. 그 다음에 이제 규모 검토에 대한 말씀을 드릴 텐데, 규모 검토에 대해서는 지금 요거를 말씀드리기 시작하면은 또 이게 계속 이어져야 되는 내용들이 있어서 4시부터 말씀을 드릴게요. 네. 좀 쉬고 오셨다가 4시에 시작하겠습니다. 네.